김민재에게 이런 순환이 생길 거라곤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폴리보다 더 수준 높은 팀에 있으니까 더 비상할 줄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최강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최강이라고 불리는 뮌헨이 12년 연속 우승이라는 건 물거품 직전까지 와버렸습니다. 라이벌 팀은 리그 역사를 쓰면서 무패 성적으로 승점 61점으로 리그 1위를 질주 중인데 신락 같은 희망으로 혹시 알아요? 뮌헨이 남은 11경기 전승을 하고 레버쿠젠이 남은 경기에서 패 2번 하거나 무승부 3번 하면 그래도 뮌헨이 우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한 번으로 우승과 준우승이 결정되기도 해버렸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이기기만 하면 뮌헨을 꺾고 우승이었는데 그 경기를 비겨버리면서 승점 동률이 되고 뮌헨이 득실차로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4년 3월이 찾아오면서 뮌헨은 그 희망을 가지면서 승점 3점만이 필요했는데 24라운드마저 승점 2점을 날려버리면서 우승이 점점 기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뮌헨의 상대는 프라이부르크. 이 팀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를 겪으면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팀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정우영의 소속팀이기도 하고 리그 5위까지 한 그래도 강호라고 볼 수도 있죠. 무려 5경기에서 승점을 14점을 날렸는데도 현재 리그 10위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다음 경기에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도 끼어 있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뮌헨은 원정 3연패를 겪기도 하고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겨우 이기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투엘 감독은 이 경기에 이미 김민재가 출격을 할 거라고 예고를 했고 다이어도 출전할 거라고 공식 석상에서 알려줘 버렸습니다. 페이크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투엘 감독은 프라이부르크전 선발 라인업에 노이어 골키퍼, 게이루, 김민재, 다이어, 키미히, 고레츠카, 파블로비치, 무시알라, 뮬러, 마티스텔, 해리케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김민재와 다이어가 콤비를 이루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확 오잖아요. 선수가 채워져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센터백도 위치 선정부터 예측력, 정확성, 운동 능력 얼마나 중요한데요. 김민재와 동갑인데 몸값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라흐마니와 함께 했을 때와 제주스라는 삼순위 센터백과 함께 했을 때 고전을 했었습니다. 미드필더들도 수비 가담과 수비력이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면서 김민재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표에서 김민재가 센터백으로 있다고 해도 한국이 실점을 하게 된다와 비슷한 거죠.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뮌헨의 승리 여부와 함께 김민재, 다이어의 콤비로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라고 보면 되겠죠. 케인도 연속 출전인데다가 챔스까지 앞두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현재 득점력이 레반도프스키의 기록을 넘길 수도 있는 기회다 보니까 꾸준히 출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전반 11분에 뮌헨을 한 차례 제대로 흔들어 놔버립니다. 왼쪽에서 크로스가 날아간 것이 다이어가 공만 보고 있다가 마크했던 선수가 이미 더 안쪽으로 들어왔고 정확한 헤더와 함께 실점과도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이어의 동물적 반사신경이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세컨볼이 흘러나올 때 이젠 바이시클까지 곧바로 시도하면서 높은 집중력을 보였는데 다이어는 어리둥절하고 있었고 기껏 막는다는 게 어설픈 태권도 앞차기 뿐이었습니다. 그 슈팅은 이젠 골대를 맞고 나와버리면서 또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듯 했어요. 그런데 프라이부르크 선수의 헤딩으로 다시 박스 안으로 공중볼이 올라왔는데 다이어가 다시 헤딩으로 알맞게 프라이부르크 선수에게 전해줬습니다. 다이어의 헤딩 패스 기점과 동시에 곧바로 중거리 슈팅이 나온 것이 빨려 들어가면서 뮌헨은 실점을 해버리고 맙니다.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안타까운 지능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죠. 근데 다이어뿐만 아니라 뮌헨 선수들이 다 몸살이 듯하고 상대 선수에게 적극적으로 붙지 않는다는 게 계속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른쪽은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왼쪽은 헐거웠습니다. 전반 15분에도 헐거운 수비를 틈타서 위협적인 상황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반 34분에 투엘에게 불만이 많았던 마티스텔이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슈팅이 제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재도 테를 안아주면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후반전에 케인이 한두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날려먹고 후반 74분에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득점이 터지면서 뮌헨이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김민재가 박스 안에 있는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갑자기 원맨쇼를 펼치더니 슈팅까지 이어가면서 역전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뮌헨의 두 골을 18살 텔과 21살 무시알라가 책임을 졌습니다. 이제
지켜내기만 하면 미네는 전승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86분에 치명적인 동점골을 허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진영 롱스로잉으로 박스 안으로 보낼 때 정확히 배달되고 볼 컨트롤 한 번에 슈팅이 나오면서 골이 된 것입니다. 마치 약속된 세트피스에서 당한 듯한 실점이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역전당한 후에 동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는데 이미 실점 전에도 문전으로 날아오는 크로스에 실점 위기도 이미 한 차례 있었습니다. 다행히 헤딩슛이 골대를 벗어났는데 이때 김민재가 답답했는지 좀 더 붙으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네, 다이어한테요. 네. 크로스가 날아오는데 선수를 마크하지 않고 공만 보고 있다가 결국 슈팅을 허용한 거니까요. 물론 너무 적극적으로 선수를 마크하려다가 파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만큼 상황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피지컬만 센터백이면 뭐합니까? 미네는 이렇게 경기 종료 얼마 남지 않고 마치 약팀처럼 실점을 허용하면서 승점 2점을 또 날리고 말았습니다. 김민재 1호 도움이 팀의 역전승에 기여가 될 뻔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품목은 김민재 이날 경기에 대해서 패스 성공률 95%, 도움 1개, 태클 성공률 100%, 공중볼 경합 승률 80% 등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평점도 7.9점으로 수비진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도 7.2점으로 수비진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소파스코어 또한 7.3점으로 수비진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독일 매체만큼은 김민재를 마치 이 경기 승리를 못한 것이 김민재 탓이라는 듯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매우 이상한 건 실점을 한 상황들에서는 김민재가 전혀 엮일 일도 없었는데 경기 전반적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라면서 혹평한 겁니다. 그건 김민재 잘못이 아니라 감독의 전술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한 건데 황당하죠. 아무리 봐도 독일 매체들은 김민재를 우선 까고 보는 듯합니다. 네. 떠나야 한다니까 민재야. 네. 투엘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한 선수를 겨냥하진 않고 수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포지션을 벗어나 약속되지도 않은 플레이들이 전반부터 나온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네는 7경기 연속 실점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레버쿠젠과 10점 차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망해갈 때 그 핵심은 다이어였고 엔지 감독에게는 도저히 다이어는 활용 불가능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1월에 미넨이 데려와서 출전 기회를 얻었고 팀도 승리했었지만 까면 깔수록 왜 다이어가 안 되는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필 다이어는 재계약 조건을 이미 충족을 했다는 매체 보도까지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다이어가 사수진 센터백으로 남는 걸 원하면서 미넨에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케인의 심신 안정을 위한 스텝 정도로 봐도 가치는 있긴 하니까요. 네. 미넨이 리그가 아닌 챔스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우승한다라고 볼 수도 없다 보니까 앞으로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밀란에게 패배한 라치오를 주중에 16강 2차전으로 만나게 됩니다. 만약 8강 진출에 실패하면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투엘은 5월이 아니라 곧바로 경질되겠죠. 네. 우선 김민재를 위해서라도 라치오전은 꼭 승리해서 8강에 진출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